저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뭘 그렇게 꼬물거리는지. 늙으면 잠도 없나 봐. 애미야, 그냥 들어가서 쉬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언니, 엄마랑 아빠 모시고 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 김 여사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셔서 비행기 놓칠 뻔했잖아. 아, 정말 피곤해 죽겠네. 박미영은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꾸했다. 좀 이해해드려. 엄마가 해외여행 처음이시잖아.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설레셨겠어. 어서 와, 지영아. 다들 안으로 들어와. 박미영의 친정 부모님, 김복래 할머니의 사돈 내외가 짐을 든 채 거실로 들어섰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꾸벅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무시에 가까운 태도였다. 박미영의 엄마는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 치며 딸에게 말했다. 미영아, 쟤 아직도 저러고 있니? 어휴, 저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뭘 그렇게 꼬물거리는지. 늙으면 잠도 없나 봐. 애미야, 그냥 들어가서 쉬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 아빠, 지영아, 다들 우리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 여행 가는 동안 이 집은 우리 시어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니까 마음껏 편하게 즐겨. 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고요한 아침, 한 낡은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79세 김복래 할머니가 허리가 굽은 채 마른 손으로 마루를 닦고 있었다. 찬바람이 살갗을 파고드는 초겨울 아침,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의 곁에는 바삭바삭 마른 낙엽이 굴러다니고 멀리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진 붉은 간만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이곳은 김복래 할머니가 30년 넘게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시어머니로 살아온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고통의 시작점이었다. 며느리 박미영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미영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손목에는 블링블링한 보석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박미영의 여동생 박지영이 들어섰다. 박지영은 보자마자 대뜸 언니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언니, 엄마랑 아빠 모시고 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 김 여사님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셔서 비행기 놓칠 뻔했잖아. 아, 정말 피곤해 죽겠네. 박미영은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꾸했다. 좀 이해해드려. 엄마가 해외여행 처음이시잖아.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설레셨겠어. 어서 와, 지영아. 다들 안으로 들어와. 박미영의 친정 부모님, 김복래 할머니의 사돈 내외가 짐을 든 채 거실로 들어섰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꾸벅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무시에 가까운 태도였다. 박미영의 엄마는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 치며 딸에게 말했다. 미영아, 쟤 아직도 저러고 있니? 어휴, 저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뭘 그렇게 꼬물거리는지. 늙으면 잠도 없나 봐. 애미야, 그냥 들어가서 쉬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마루를 닦는 손길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깊은 서운함과 무시당하는 서름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박미영은 친정 식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할머니에게는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지영아, 다들 우리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 여행 가는 동안
이 집은 우리 시어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니까 마음껏 편하게 즐겨. 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내 다시 고개를 숙여 마루를 닦기 시작했다. 친정 식구들은 할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떠들기 시작했다. 박미영의 아빠는 거실을 둘러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어이구, 이 집이 아주 넓고 좋네. 공기도 맑고. 미영아, 너 정말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네. 박미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빠, 우리 집 아니잖아. 시어머니 집이지. 뭐, 곧 우리 집이 될 거지만. 이 집, 제가 살면서 꽤 많이 고쳐서 이렇게 깨끗한 거지. 예전에는 아주 낡고 지저분했어요. 박미영의 엄마가 혀를 차며 말했다. 쯧쯧, 어쩜 저렇게 꼬장꼬장하게 버티는지. 이럴 거면 그냥 요양원에 가시지. 자식들 편하게 살게. 할머니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마치 돌멩이처럼 굳어진 표정으로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친정 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다. 그때 박미영이 갑자기 할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여행 갈 건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혹시 모르니 저희 여행 가는 동안 이 집 전 재산 정리 좀 해둘게요. 혹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 제가 관리하는 게 낫겠죠?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 다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전 재산 10억 원, 그 돈은 할머니가 평생을 모아온 피땀 어린 돈이었다. 이제 그 돈을 며느리가 가져가려는 것이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내 눈을 감았다 뜨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 알겠다. 조심히 잘 다녀오거라. 재산 정리는 나중에 해도 된다. 통장은 장롱 안에 있으니 가져가거라.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은 10억이 전부가 아니다. 이 집은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다. 이 집도 나중에 정리해라.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희들 것이 될 테니. 박미영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장롱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통장과 서류들을 꺼냈다. 박미영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친정 식구들도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미영아,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우리도 부자 되겠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빛 속에는 슬픔,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79세 할머니의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박미영 일가가 여행을 떠난 후 할머니는 고요한 집안에 홀로 남겨졌다. 할머니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더 이상 할머니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이제 이곳은 복수를 위한 전장이 될 터였다. 박미영 일가가 여행을 떠나고 며칠 뒤였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며느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박미영은 여행 중에도 수시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지시했다. 마치 할머니를 집 지키는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였다. 어느 오후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글씨가 떠 있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받았다. 어머니, 제가 여행 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박미영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집안일은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지금 혹시 제 방에 들어가 계신 거 아니죠? 박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제가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들 많은데 혹시라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제 옷장에 있는 옷들은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박미영이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만지면 더러워지는 기분이에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러워진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라도 제가 쓰던 물건에 손 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박미영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내려놓았다. 손가락 끝이 덜덜 떨렸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할머니는 그동안 며느리의 무시와 차별을 묵묵히 견뎌왔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향한 존중은커녕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더욱 심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는 저쪽 방에 계세요. 식사를 할 때도 할머니 몫의 반찬은 늘 초라했다. 김치와 된장만 덩그러니 놓인 상. 며느리와 그 가족들의 상에는 고기와 생선이 가득했다. 심지어 손주들은 며느리의 영향을 받아 할머니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손주가 게임을 하다가 할머니에게 대뜸 소리쳤다. 할머니, 내 방 청소 좀 해줘. 중학생인 손주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여기 너무 더러워. 그리고 내 게임기 충전 좀 해줘. 빨리. 할머니는 묵묵히 손주의 방으로 들어갔다.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과자 봉지를 주웠다. 먼지를 닦고 책상을 정리했다. 게임기 충전 코드를 찾아 꽂았다. 그때였다. 손주가 거실에 놓인 할머니의 지갑을 뒤지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주를 불렀다. 얘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손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빼냈다. 할머니 돈이잖아. 손주가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좀 쓰면 어때? 어차피 할머니는 돈 쓸 일도 없잖아.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손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잔인했다. 얘야, 그래도 그건 왜요? 엄마가 할머니 돈은 나중에 다 우리 거라고 했어요. 손주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그동안 며느리의 차별과 무시를 견디며 살아왔다. 하지만 손주에게까지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시집살이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께 아침상을 차렸다. 밤늦게까지 빨래와 바느질을 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 며느리가 시집왔을 때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미영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던 그날이 기억났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무시뿐이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돼.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도 사람이다. 박미영 일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에 대한 무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박미영은 할머니를 아예 집안의 하인처럼 부려먹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은 물론이었다. 박미영의 친정 식구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위한 음식까지 준비해야 했다. 할머니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며느리의 온갖 지시를 따랐다. 무릎은 아팠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거나 조롱하기 일쑤였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박미영의 친정 식구들이 또 집에 찾아왔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힘들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79세의 나이에 육개장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있었다. 손이 떨려 칼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 박미영의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와 할머니를 보며 킬킬거렸다. 애미야, 넌 늙어서도 참 부지런하다. 박미영의 엄마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요새 젊은 애들은 이런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데 넌 복이 많아서 그런가.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박미영의 엄마가 짜증을 냈다. 빨리빨리 좀 해. 우리 미영이 배고파 죽겠대. 할머니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손이 더욱 떨렸다. 하지만 꾹 참았다. 며느리의 무시는 일상화되어 있었다. 박미영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힘들게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다. 어머니, 국이 너무 싱거워요. 박미영이 한술 떠먹고 인상을 찌푸렸다. 요리도 제대로 못하시네. 박미영은 할머니의 옷차림을 보고 비웃었다. 어머니, 그 옷 언제 산 거예요? 30년 됐어요? 보기 민망하니까 제발 좀 버리세요. 할머니의 말에는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니가 뭘 안다고 참견이세요? 온갖 방식으로 할머니를 조롱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박미영의 비웃음과 조롱을 떠올렸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늙은 할미라고 우습게 보지 마.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집을 나섰다. 며느리에게는 병원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향한 곳은 법률사무소였다. 할머니는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합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법률 자문을 구했다. 할머니, 증거가 있으신가요? 통장을 빼앗긴 증거, 녹취록 같은 것 말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조언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방법을 모색했다. 할머니는 박미영이 자신의 전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며느리가 주고받는 전화통화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 치매 진단 좀 내려주세요. 할머니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할머니, 정신 상태 아주 정상이십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받았다. 할머니는 몰래 자신의 재산 관리 계획을 세웠다.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다. 집문서, 통장 사본, 재산 증명서 모두 안전한 곳에 숨겼다.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기록들을 확보했다. 혈압, 혈당, 뇌 MRI까지 모두 검사받았다. 할머니는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마치 덫을 놓는 사냥꾼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차분하고 냉정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기다려라, 박미영.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둘 때가 왔다. 박미영은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더욱 대담해졌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박미영은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어느 수요일 오전이었다. 박미영은 의사 한 명을 집으로 데려왔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박미영이 상냥한 척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의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가방에서 청진기와 서류를 꺼냈다. 의사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할머니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던졌다. 할머니, 혹시 귀신이 보이나요? 의사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안 보입니다. 아니면 누가 할머니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나요? 의사가 계속 질문했다. 할머니는 박미영을 쳐다봤다. 아니요.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잠은 잘 주무시나요? 네, 잘 잡니다.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박미영은 의사를 부엌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보셨죠? 박미영이 속삭였다. 우리 시어머니 치매 증상이 심해요. 밤마다 헛소리 하시고 없는 사람 보신다고 하세요. 의사는 박미영의 말만 믿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진단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할머니에게 치매 진단을 내리려 했다. 거실로 돌아온 의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때 할머니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나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사와 박미영이 깜짝 놀랐다. 이 모든 것은 며느리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한 음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박미영과 의사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당황했다. 하지만 박미영은 이내 침착하게 의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미영이 걱정하는 척 다가왔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박미영이 의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피해망상 증상도 있어요. 의사는 박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히 증상이 있으시네요. 의사가 진단서에 뭔가 적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꼼짝없이 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할머니의 눈에는 절망감이 서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절대로 정신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재산을 되찾고 너희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박미영은 할머니의 말에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박미영의 얼굴에 냉소가 번졌다. 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재산은 이미 제 것이 됐어요. 박미영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어머니는 곧 정신병원에 갈 거예요. 그러니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할머니는 박미영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는 자신이 이토록 비참하게 짓밟힐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할머니는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겪어야 했던 굴욕의 절정이었다. 하지만 이 굴욕은 할머니에게 복수의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 기다려라.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곧 내 차례다. 박미영은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의사의 가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박미영은 할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했다. 컴퓨터로 문서를 조작했다.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음. 거짓 내용을 추가했다. 의사의 소견서도 조작했다. 돈을 주고 의사에게 부탁했다. 심한 치매 증상, 즉시 입원 필요. 할머니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할머니는 박미영의 악랄한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예약하는 소리였다. 할머니는 정신병원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다음 날 할머니는 몰래 집을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 며느리의 재산 갈취, 정신병원 입원 시도까지.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박미영의 악행에 분노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주먹을 쥐었다. 할머니를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를 돕기로 결심했다.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박미영의 시도를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먼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할머니의 강제 입원 금지. 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다. 또한 경찰에도 신고했다. 노인 학대 및 재산 갈취 사건. 박미영은 할머니가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박미영은 할머니가 자신에게 완전히 무력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다 끝났어. 박미영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정신병원에 가면 평생 거기 있을 거야. 박미영은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날짜를 확정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신병원과 최종 확인 통화를 했다. 네, 월요일에 환자 모시고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박미영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할머니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복수를 다짐했다. 기다려라, 박미영. 할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굴욕과 고통을 박미영에게 되갚아 주리라 다짐했다. 드디어 월요일이 왔다. 오전 9시 박미영은 할머니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병원 가실 시간이에요. 박미영이 냉정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안 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말씀 안 들으시면 강제로 모시고 갈 거예요. 박미영은 할머니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나 안 가. 할머니가 소리쳤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박미영은 짜증을 내며 문을 열었다. 변호사와 경찰이 나타났다. 경찰입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섰다. 변호사도 함께 있었다. 박미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세요? 박미영이 당황하며 물었다. 변호사는 박미영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할머니의 정신감정 결과지, 종합병원 진단서,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였다. 경찰은 박미영의 행동을 제지했다. 부인 강제 입원 시도는 범죄입니다. 경찰이 박미영을 막아섰다. 할머니를 보호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와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 끌려가지 않았다. 박미영은 자신의 계획이 모두 틀어졌음을 깨달았다. 박미영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대체 무슨... 박미영이 말을 더듬었다. 할머니는 박미영을 노려보았다. 할머니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무력함이 아니었다. 강렬한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미영.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내 차례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반격의 시작이었다.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박미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했다. 할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할머니는 박미영이 자신의 재산을 갈취하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재산 갈취죄, 노인 학대죄, 강제 입원 시도, 모든 혐의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며칠 후 박미영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되었다. 박미영은 할머니의 소송에 당황했다. 이게 대체 뭐야? 박미영이 소장을 읽으며 소리쳤다. 박미영은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 늙은이가 감히... 박미영은 할머니의 소송을 무시하려 했다. 변호사 선생님, 이거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박미영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물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죠?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부인,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 놓았다. 녹음 파일들, 며느리가 재산을 갈취하려던 대화, 정신병원 입원 예약 증거, 의사와의 공모 녹취, 증인들도 확보했다. 이웃 주민들, 병원 간호사, 은행 직원, 모두 할머니의 편을 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법정. 할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법정에 입장했다. 박미영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할머니는 법정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증인석에 앉아 차분히 말했다. 며느리는 저의 통장을 빼앗아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다. 제가 평생 모은 10억 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방청객들이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는 박미영이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혔다. 며느리는 저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면 더럽다고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와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손주까지 제 돈을 훔쳐갔습니다. 박미영은 할머니의 증언에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거짓말입니다. 박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렸다. 박미영은 할머니의 증언을 반박하려고 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영이 증인석에 섰다. 시어머니가 기억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증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머니가 만지면 더러워지는 기분이에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어머니는 곧 정신병원에 갈 거예요.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되었다.
박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재판은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변호사는 박미영의 재산 갈취와 정신병원 감금 시도가 명백한 범죄임을 입증했다. 이것은 노인 학대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 10억 원을 불법으로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박미영은 법정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박미영의 친정 식구들도 방청석에 와 있었다. 하지만 그들조차 박미영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박미영의 엄마가 증인으로 나와 말했다. 박미영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박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결일.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박미영은 원고에게 재산 10억 원을 즉시 반환하라. 그리고 집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돌려주어라. 노인 학대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다. 할머니는 재판에서 승리했다. 할머니는 빼앗겼던 재산 10억 원과 집을 되찾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였다. 할머니는 재판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나오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머니는 박미영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했다. 며느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할머니는 언론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보했다. 주요 방송국 시청자 제보센터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79세 노인이 며느리에게 당한 일입니다. 언론은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큰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기자가 물었다. 네,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흘 후 저녁 뉴스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79세 할머니, 며느리에게 10억 재산 갈취당해. 뉴스 자막이 화면에 떴다.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증언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전국에 방송되었다. 신문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이면 며느리의 노인 학대, 충격적 실태. 중앙일보 79세 할머니 10억 되찾은 법정 투쟁. 한겨레 노인 인권, 가족 내 학대 심각. 인터넷도 들끓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79세 할머니 복수. 박미영 며느리. 10억 재산 갈취. 할머니의 이야기는 뉴스, 신문,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댓글로 가득 찼다. 며느리 진짜 악질이네요. 79세 할머니를 저렇게 대하다니. 정신병원은 정말 충격적. 할머니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분노했다. 박미영의 악행에 경악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박미영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기자들이 박미영의 집 앞에 몰려들었다. 박미영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시어머니 학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영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커튼을 치고 숨어 지냈다. 박미영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입니다. 회사에서 통보가 왔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미영아, 미안한데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SNS 메시지가 계속 왔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박미영의 가족들도 박미영에게 등을 돌렸다.
박미영의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미영아, 너 왜 그랬니?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실망스러웠다. 우리도 이제 너 모른다. 우리까지 욕먹게 하지 마. 친정 아버지도 연락을 끊었다. 딸 없는 걸로 안다. 남편마저 이혼을 요구했다. 미영아, 이혼하자. 나도 이제 못 살겠어. 박미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직장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나갔다. 박미영은 빈집에 홀로 남았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초췌하고 늙어 보이는 얼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박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박미영에 대한 후속 보도였다. 박미영 씨, 직장 해고 및 사회적 비난. 할머니는 박미영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냉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업자득이지.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폭로가 가져온 결과였다.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섰다. 사회적 심판이었다. 할머니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박미영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에 대한 증오심만 커져갔다. 다 저 늙은이 때문이야. 박미영은 텅 빈 집에서 이를 갈았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할머니 때문이라고. 박미영은 할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극단적인 방법이었다. 어두운 술집에서 박미영은 한 남자를 만났다. 정말 해줄 수 있어요?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돈만 주면 뭐든 합니다. 40대 남자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박미영은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했다. 이 주소로 가서 그 노인을 처리해 주세요. 박미영이 메모지를 건넸다. 사고로 보이게 해주세요. 성금 500만 원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박미영은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내 건넸다. 하지만 할머니는 박미영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 박미영이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이웃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누군가와 수상한 대화를 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박미영의 음모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다. 경찰은 할머니의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주변을 경계했다.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 문과 창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밤에는 호루라기를 베개 밑에 놓았다. 일주일 후 어느 밤이었다. 새벽 2시 집안은 고요했다. 청부업자는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할머니의 집에 침입했다. 뒷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조용히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자.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할머니의 방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침대 옆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꺄! 할머니가 호루라기를 불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 남자는 깜짝 놀라 비틀거렸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준비해둔 방망이를 들었다. 그리고 남자의 다리를 내리쳤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할머니는 이미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112입니다.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소리쳤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 신고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경찰은 청부업자를 체포했다. 남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렸다. 누가 시켰어? 경찰이 신문했다. 박미영이라는 여자입니다. 남자가 자백했다. 500만 원 받고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박미영의 음모를 밝혀냈다. 박미영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박미영의 집 문을 두드렸다. 박미영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박미영은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미영이 소리쳤다. 살인교사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냉정하게 말했다. 박미영은 경찰차에 실려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할머니는 집 창문 너머로 박미영이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 없는 냉정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끝이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응징의 시작이었다. 박미영은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박미영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교도소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증인석에 섰다. 법정에서 박미영의 죄를 증언했다.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고 청부업자를 고용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500만 원을 주고 저를 살해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증언은 박미영에게 치명적이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박미영 피고인의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청부업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 기록도 공개되었다. 늙은이를 처리해달라. 박미영의 음성 녹음이 재생되었다. 방청객들이 경악했다. 박미영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미영은 살인교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노인 학대죄를 더하여 총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중형이었다. 박미영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는 박미영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교도관이 박미영의 팔을 잡았다. 법정 밖으로 끌려가는 박미영. 할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는 비로소 진정한 복수를 이뤘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끝났구나. 법정을 나서는 할머니.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텅 빈 집, 조용한 방,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할머니는 박미영에게 복수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었다.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은행을 찾았다.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원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 10억 원 중 5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2억 원, 노인복지관에 2억 원,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에 1억 원.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할머니, 오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네,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를 도왔다. 외로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도왔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갔다. 어느 날 한 80대 할머니가 말했다.
복래 씨 덕분에 제가 살맛나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봉사활동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언론에 다시 보도되었다.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한 79세 할머니. 재산 기부하고 봉사 나선 할머니의 새 삶. 사람들은 할머니의 변화에 감동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응징이었다.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용서와 나눔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박미영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감옥 안에서도 할머니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언젠가 나가면. 박미영은 차가운 감방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반드시 복수하겠어. 8년의 형기 중 5년이 지나고 박미영은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박미영은 감옥에서 출소한 후 할머니에게 또 다른 복수를 계획했다.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김복래 사랑 요양원.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으로 세운 곳이었다. 박미영은 할머니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빼앗으려 했다. 저 요양원을 내 것으로 만들겠어. 박미영의 눈에 불길한 빛이 스쳤다. 할머니는 박미영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 요양원 직원이 알려주었다. 원장님, 수상한 사람이 요양원 주변을 계속 돌아다녀요. 누군가요? 박미영이라는 사람이래요. 할머니는 박미영의 음모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요양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양원을 보호했다. 법인 등기를 마쳤다. 박미영은 할머니의 요양원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먼저 인터넷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김복래 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음식도 형편없고 관리도 엉망. 거짓말이었다. 할머니를 모함했다. 보건소에 익명 신고도 했다. 김복래 요양원 위생 상태 불량. 보건소 직원이 조사를 나왔다. 하지만 요양원은 깨끗했고 운영도 투명했다. 문제 없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확인했다. 박미영은 요양원 앞에서 시위도 벌였다. 저 요양원은 사기입니다. 피켓을 들고 소리쳤다. 하지만 할머니는 박미영의 음모에 굴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요양원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직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직원들을 모았다. 우리는 떳떳하게 일해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박미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재판은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박미영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허위입니다. 판사가 판결했다. 박미영은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패배했다.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 2년. 박미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박미영이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박미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박미영에게 냉정한 선고를 내렸다. 너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는 영원히 죗값을 치를 것이다. 내가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박미영은 할머니의 말에 절망했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
박미영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다.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박미영을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는 없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아라. 할머니는 박미영에게 다시 한번 복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등을 돌렸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복수였다. 용서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가장 냉정한 응징이었다. 할머니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박미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10억 원은 할머니에게 돌아갔다. 집도 할머니의 소유가 되었다. 박미영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언론에 보도되어 모든 사람이 그녀의 악행을 알았다. 직장도 잃었고 가족도 등을 돌렸다.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했다. 살인 교사죄로 8년 형을 받았다. 할머니는 박미영에게 복수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고통과 굴욕을 되갚았다. 드디어 해냈다. 할머니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복수에 성공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복수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마다 잠을 설쳤다. 박미영을 증오하며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웃는 법도 잊었고 즐기는 법도 잊었다. 오직 복수만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할머니는 자문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슬픔만 가득했다. 79세.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을 복수의 여운 속에서 보낼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복수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남은 재산 5억 원 중 3억 원을 기부했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 1억 원,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1억 원, 노인 의료지원센터 1억 원.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봉래 사랑요양원에서 매일 일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를 도왔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부드럽게 말하며 밥을 떠먹여 드렸다. 외로운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에는 말이죠. 옛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었다. 청소도 하고 산책도 함께 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갔다. 봉래 원장님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한 80대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도 행복합니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웃었다. 할머니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복수로는 얻을 수 없었던 평화, 나눔과 사랑으로 얻은 기쁨. 그것이 진짜였다. 할머니는 평화롭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했다. 오늘도 살아서 감사합니다.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요양원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체조를 했다. 하나, 둘, 셋, 넷. 함께 웃고 떠들었다. 점심에는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 나물 맛있네요. 제가 직접 무쳤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행복이 빛났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결과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삶을 아름답게 채워갔다. 복수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일기를 썼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그렇게 할머니는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85세가 되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할머니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노인들과 함께 웃으며 살았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할머니는 다른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평화요양원.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오늘은 2층 병동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걷다가 한 병실 앞에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할머니는 박미영과 우연히 재회했다. 박미영은 늙고 병든 모습으로 요양원에 홀로 남아 있었다. 머리는 완전히 희끗해졌고 얼굴은 수척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박미영은 할머니를 알아봤다. 할머니. 박미영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박미영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영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박미영은 자신이 할머니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뉘우쳤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할머니의 재산을 빼앗고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박미영의 눈물을 보며 복수심이 아닌 연민을 느꼈다. 한때는 오만했던 여자, 이제는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 할머니는 박미영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박미영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너는 내가 저지른 죄를 잊지 말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박미영은 할머니의 용서에 감격하여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박미영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응어리를 풀었다. 6년간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 그것도 이제 사라졌다. 할머니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이것이 바로 우연한 재회와 용서였다. 할머니는 병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할머니는 박미영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생을 사랑과 봉사로 채워나갔다. 할머니는 진정한 승리가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평화롭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의미였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